오늘 이보규 소장은 노년의 치명적인 착각 5가지 이런 주제로 문을 열겠습니다. 박미TV의 박미입니다. 자, 이제 은행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인하를 하기는 박미 예상은 박미의 진짜 경제 뉴스 시작합니다. 박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못해 산다고 그럽니다. 객관적으로 잘나지도 못했지만은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말하죠. 그런데 설사 착각이라도 행복하게 느끼면 그게 행복입니다. 우린 부모들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착각이죠.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자식이 불효자라고 생각하면 기준의 문제입니다. 치명적으로 착각하는 사례 여러분과 같이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종점에서 출근하는 총각이 종점에는 자리가 많으니까 버스에 골라 타죠. 아무 자리나. 몇 정거장을 내려오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만원 버스가 됩니다. 그 만원 버스가 될 때쯤 되면 어느 예쁜 아가씨가 와서 자기 옆에 서서 인사를 하고 그러고는 내릴 때는 깍듯이 일어나서 안녕히 가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매일 그러니까 이 총각은 이게 이 예쁜 아가씨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해서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저녁에 제가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아가씨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요? 네. 아니 저한테 매일 이렇게 인사도 하고 간주를 갔는데 제가 차 한잔 대접하는 그건 예의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선생님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다만 선생님을 만나고 매일 이러는 것은 선생님이 몇 정거장 가면 다음에 내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앉으려고 제가 하는 것뿐입니다. 착각이죠. 꿈이 깨졌죠. 그런데 그 순간은 행복했습니다. 제가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가 있는데요. 손자는 누구나 할아버지는 예뻐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귀엽고 이래서 내가 하루는 그랬습니다. 야, 너 참 잘생겼다. 세상에서 너보다 잘생기는 건 없는 것 같다. 이러고는 내가 며칠 있다가 손자한테 물었습니다. 너 유치원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냐? 그랬더니 서슴없이 나지 뭐. 내가 제일 잘생겼지. 그러니까 그놈은 할아버지가 내가 제일 잘생겼다는 말을 믿고 그 사실 착각 속에서 그래서 행복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심리학자 아버지라는 엘리엄 제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웃는 것 때문에 질병치료, 웃음 치료하는 것도 생기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인데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에서 착각하기 쉬운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세상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마음을. 더 특히나 MZ세대라든가 또 젊은 애들이라든가 세대가 다르면요. 요새는 10년마다 세대가 바뀐다 그러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특성을 어떻게 이해 못하잖아요. 그런데 더하는 착각 또 하나는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변화를 예측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체력과 능력의 한계를 모르고 살게 되면 그 토트넘의 손흥민 축구 선수는 케인이라는 축구 선수와 콤비가 돼가지고 합작골을 50골을 넣어가지고 유명한 아주 콤비로 유명해졌죠. 그런데 케인이 어느 날 미넨으로 이적하고 나니까 손흥민은 혼자 외투가 된 겁니다. 그래도 손흥민은 실력이 있으니까 토트넘에서 주장을 하면서 지금 골도 잘 넣고 있는데 이게요. 지금 살고 있는 부부들과도요. 지금 부부가 지금 행복하게 사잖아요. 근데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더한 착각은 남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이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데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걸 했는데 만족도로 돌파하게 되면 사람이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다는 요인은 아주 작은 데서 비롯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노년층에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깊으면 골이 깊습니다. 골짜기가 깊습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여기에 인용하는 건 어폐가 있지만은 세상에도요 항상 상대성이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많아지면 좋죠. 근데 반면에 가난한 사람도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야만 밝은 태양도 있게 되지 모든 건 상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엔에서 인정하는 경제 10대 대국이고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한편 신용불량도 생기고 노숙자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또 많이 일어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점에서 관심과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년층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이게요. 한마디로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무료로 밥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늘 가보면 줄이 장사진입니다. 늘 음식이 모자릅니다. 왜냐하면 12시에 시작하는데 미리 11시부터 줄을 서는 거예요. 왜? 밥이 떨어질까 봐. 그런데 줄을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구청에서 구내식당에서 1시까지는 직원들이 밥을 먹고 1시 이후에는 싼 값에 4,000원 정도 받고는 동네 주민들에게 식당을 개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4,000원짜리 음식을 먹으려고 줄을 섭니다. 그런데 그 주변 식당에서는요, 구청에서 그렇게 하니까 막 항의를 했어요. 근데 구청에서는 아니 주민들에게 값싼 음식을 사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하고 마찰을 했던 일이 생각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하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 가난해지고 또 연금도 적고 그러니까 이가 빠져도 치료를 못하고 이 빠진 채로 살고 동창회도 나가려니까 회비를 내니까 동창회도 못 나가고 전화를 해도 주거에 사는지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있고 우리의 지금 이웃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돈은 벌었죠. 번 돈 애들 공부시키느라고 애들 장가 들이느라고 집도 들이느라고 돈 다 쓰고 빚 더 들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일을 죽지 않으니까 노인 일자리가 있습니까? 일자리 있다면 동사무소에서 벽보 띄고 쓰레기 줍고 하는 일 그 조금 받고 하는 일 그것도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나가도 그게 다 주지 못하니까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건강도 문제가 되지만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재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시책이 중요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게 바로 사이클이 금방 이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착각하는 걸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첫째는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다는 겁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80년도 노인 인구가 5% 시절에는 60세 은퇴하고 나면 평균 수명이 65세니까 남자는 61세고 여자는 70세였습니다. 그래서 70살만 되면 대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생 70고래회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60 넘으면 장수였다고 회갑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세상에 죽으니까 뭐 노후 문제 이런 거 신경 안 썼습니다. 제가 40살 된 때에 80년도에 일본을 가봤습니다. 일본을 갔더니 그 당시에 일본의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우리보다 10살이 더 오래 삽니다. 그런데 노인의 일자리 문제가 됐는데 내가 보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이 머리가 허연 노인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부여막심한가? 아니 노인들을 갖다가 백발 노인을 갖다가 고속도로에서 일을 시킨 거 이거 근데 지금 그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만 원도 수입을 못 받는 소위 박수 줍는 아저씨들,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소소측이 심각한 것은 우선 노인 자체가 자활의지가 부족하고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이 정부에서 준다고 해도 미흡할 뿐 아니라 경제 성장을 하면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재분배하는데 그 정책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 책임론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냥 무조건 도와주니까 포퓰리즘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옛말에도
임금도 가난은 구제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출산은 지속되니까 이 땅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 와서 다른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니까 다른 민족에 서 일하다가 머물게 되면 이 땅은 우리 민족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이 사는 터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게 나옵니다. 왜? 근로자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땀 흘리러 일하는 게 싫으니까 정부에 현금 살포해가지고 무상으로 내두다가라 또는 실업수당을 주니까 6개월간 일하고 실업수당 받고 또 놀다가 또 실업수당 받고 그러면서 7%라고 해가지고 모든 걸 포기해. 결혼도 포기하고 취직도 포기하고 뭐 애기 낳는 것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이런 시대가 있는가 하면 칸가루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계속 나이가 들어도 거기서 그냥 게임만 하고 칸가루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직업학교를 정부이 있습니다. 직업학교 하라고 서울시에서 동서남북에 직업학교를 지었습니다. 동부 직업훈련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와서 공부하면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근데 3D 업종은 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소위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생산직, 환경직 같은 건 깊이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즉 아무리 정백하고 물을 먹이려면 강가에 데려가는 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간 말이 물을 마시는 것은 말이 먹어야지 사람이 대신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늘 이 어려운 노인 문제를 해결할 때는 경제 문제는 정신 개발에 먼저 하고 해야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학자들이 하는 건 바로 여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식들을 믿었는데 이게 착각입니다. 우리가 81년도에 노인 평균 수명이 65 될 때인데 지금 18세가 늘어났습니다. 83세가 되다 보니까 수명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장수는 좋은데 리스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젊어서 교통활동할 때는 자식 키우느라고 돈 다 쓰고 나서 늙으면 자식들이 책임질 줄 알았는데 경제 빈 덜터리가 되고 수명이 늘어나고 보니까 인심도 크게 변해요. 자식도 돌보지 않고 또 자식들도 부모를 부양할 만한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요즘 새로운 고려장 문제 제2의 고려장 문제가 되는 것이 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2021년도 통계를 보면 3,370여 명이 고독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농촌에서는요. 열심히 농사일을 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대개 농촌 인구가 도시로 흡수되니까 도시화가 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에 올 때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도시에서 농촌에서 도시를 유지하면서 살면서도 농촌에서 연명하는 진로를 착각하게 됩니다. 마다들은 농토 물려주니까 그 농토가 농사 짓고 그리고 아버지 부양하면 몇 년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제다도 지내주고 뭐 이런 사이클이 움직이던데 지금 보니까 이제 자식들이 아버지 용돈 주고 잘 살고 잘 놀 줄 알았는데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식들이 태반이니까 농촌이 그리워서 낙향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모자라니까 결국 노인의 빈곤은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노인의 37%는 빈곤한 사람이라는 통계가 유엔에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노인의 빈곤율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노후 문제가 걱정거리 아니라는 착각입니다. 지금부터 43년 전의 얘기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모델 시작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노후라는 개념이 지금은 남의 일처럼 그 당시에 있거든요. 43년 전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현실을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진입하는 것은 경제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하게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가지고 대부분 노후 준비를 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지나가리라 어떻게든 살아갈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후 문제가 자식들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농경사회 문화는 온 가족이 경제 공동체입니다. 일하러 나가면 밭에 일하면 아버지도 모를 씌우면 아버지는 모추를 잡고 아들은 쟁기질을 하고 손자는 모를 남기고 엄마는 밥을 해나르고 온 가족이 농촌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도시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 도시에서는 부모님들 어쩌다가 서울 오면 아들들이 아버지 잘방을 매너했습니까? 잘방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러면
거실에서 그냥 자다가 불편하니까 내려가고 이런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산 상속법에 따라서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데 정치적으로 누구도 의미감이 없습니다. 자식의 노후를 주는 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저는 자식들이 잘 살고 있지만은 자식에게 공부시키고 집얻어서 결혼시키고 상속 놔주고 나면 자식들의 부모를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 사실을 부정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나이를 먹습니다. 우리는 자살하고 있는 사람이 50대가 일인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투 가운데 죽겠다는 말을 너무 잘합니다. 뭐 배고파 죽겠다, 즐거워 죽겠다, 기뻐서 죽겠다, 뭐 모든 말 끝에는 죽겠다를 끝냅니다. 그런데 노인이 자랑도 아니고 부도원도 아닌데 늘 죽겠다 하니까 죽어야 되는 게 마치 머리에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훈장처럼 죽는 것이 느껴지니까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즐겨야 되는데 그것도 외면하고 지하철 극장 할인해 주는 거 이것도 즐겨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결국 하는 방법은 딱 이겁니다. 첫째는 연금, 주식, 저축, 부동산 어쨌든 있든 없든 간에 수입 범위 내에서 살고 만약에 전혀 수입이 없다 이러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가지고 정부의 혜택을 받아야지 그냥 없다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굶어 죽거나 자살도 돌팔고 닮아가지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저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구가 증가하고 건강이 악화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늙으면. 그러면 질병에 걸리면 소외되고 고독하고 통증이 심해지고 병원도 심해지고 마지막에 살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건 막막하죠. 과거에 잘 듣는 추억이 남습니다. 이러면 이것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는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해서는 안 될 일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있으면 그 일을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 친구와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지혜 이런 걸 개척하는 거지 우리가 몸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외로운 사람들이 이게 숙명처럼 느끼는 자살을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년의 행복을 위한 돌파구는 자살이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행복하지 못한 노후를 피하려면 이렇게 하자. 뭐냐면 5가지 대안을 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될지 몰랐다. 초고령 사회가 된 그 원인은 출산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0.7%인데 아니 둘이 결혼하면 최소한도 2명을 낳아야 인구가 형평을 유지해 나가는데 0.7% 가장 꼴찌입니다. 나라에.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기 하나 낳으면 뭐 충청북도 같은 데는 1,000만 원을 주고 첫 해 500만 원을 주고 그 뒤에 200만 원 주고 이랬는데 사실은 한 사람 남은 경제 가치, 효용 가치가 엄청 늘어나는 거죠. 나면 바로 개를 해서 분유가 소금내기가 낙농업이 성장하고 애가 요양원이 아니라 유치원에 버리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하게 되고 옷을 사비니까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또 식당을 가서 음식을 해야 되고 농민들이 쌀을 먹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출산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문제들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서구화되는 사회. 그러니까 서구화되고 보니까 자식들을 예면하고 자식들의 효도 정신이 많이 퇴색됐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도 이제는 인식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립 정신을 확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강구하고요. 네 번째는 노후 준비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이게. 몰랐다면 이제라도 정신 차려 가지고 나머지 여생을 어떻게 잘 살 건가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간관계가 유리집행인지 몰랐다. 사실 신뢰성을 높이는 게 문제인데요. 시골에서는요 한 마을의 공동단체이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서로 다 압니다. 누가 성품이 어떠니 다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마을에서 어떤 나쁜 일을 하는 거나 생각이 있는 사람 마을에서 금방 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공동생활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엘리베이터 타면 바로 옆에 집에 나오더라도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인사를 하게 되면 왜 이러죠? 무슨 혹sem이 있나? 하고 애들도 나갈 때 누가 어른들이 말 시키면 말대답 말아라. 뭐 하면 주문 먹지 말아라. 이게 신뢰성이 좀 깨지기 때문에 사는 게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 가난할지 모르다 하는 것은 이제 가난한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보면 정부 사회적 제도에 의존해야 됩니다. 의존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정부에서 해주는 혜택을 노인의 혜택을 누린다거나 다만 제가 주장하신 분은 어떤 경우든 절대 자살하겠다는 게 돌파구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 착각 속에 세상이 바뀌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살면서 이제 여한을 오늘 죽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살아야지 어떤 한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미TV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노인을 착각할 수 있는 걸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 가운데 하나라도 여러분이 기억된다면 실천해가지고 노년의 밝은 생활을 이어가는데 기폭제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도 자 저와 같이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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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